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떻게 20분에 끝낼까요? 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초청받은 이유는 공작기계의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왔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산 제조 기술에 대해서 포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 제조 기술 또는 공작기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역사적인 의미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인식이 가장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과연 이 제조 기술이 뭔지, 생산성이란 뭔지, 공작기계가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꿨고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미래 세대에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제조 기술에 사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장면이 이건데요. 여기 보면 이 조나선 아이브라는 사람은 애플의 디자인 총책임자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도 다 설계를 하셨고 아이패드라든지 애플의 수많은 제품들을 다 설계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디자이너신데 요 자기의 스튜디오를 설명하는 이 장면을 보시면 좀 놀랄 거예요. 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수많은 BBC 다큐멘터리에 조나선 아이브의 스튜디오 투어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디자이너의 설계 사무실 같으면 그냥 그림 그리는 어떤 그래픽이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뒤에 있는 게 전부 다 공작기계입니다. 이분은 CNC 머신 10대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설계한 걸 다 깎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애플의 디자인 혁신과 생산을 이끌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먼저 한번 제가 화두를 드리고 우리가 공작기계를 생각하면 공작기계가 현대에 있었던 것보다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도자기 굽는 거 저거는 보면 제품이 돌아가고 공구가 고정돼 있죠. 선반의 시초라고 볼 수 있고 왼쪽에 보는 저 도자기 말고 오른쪽에 같은 건 맷돌 같은 경우는 공구가 돌아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밀링머신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 그래서 맷돌을 영어로 밀스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풍차를 윈드밀이라고 해서 풍차는 산업 생산의 기본이었고요. 지금도 서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는 꽤 오래됐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어떠한 혁신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했던 미술 전시를 꼽으라면 저는 라울 디피를 꼽겠습니다. 라울 디피는 20세기 초에 살았던 프랑스의 대표적인 화가시고 이분의 대표적인 그림은 1937년 파리 망족박람회에서 전시했던 전기요정이 있습니다. 전기요정은 길이가 60m, 세로가 10m 되는 손으로 그린 유화입니다. 여기에 108명의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도슨트 관람을 2번이나 했는데 어떠한 도슨트 분들도 여기에 나오는 108명의 과학자가 무슨 관련으로 저렇게 배치된지 설명을 못 하세요. 그 중에 한 장면을 제가 꼽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위쪽에 제임스 와트가 있고 오른쪽에 프리스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에 드니 파팽이라는 사람이 있죠. 자, 이 세 사람이 무슨 연관이 있길래 라울 디피라는 화가는 이 세 사람을 이렇게 조명을 했을까요? 자, 제임스 와트는 능력 있는 기계공이었습니다. 글래스고 대학 앞에 조그만 머신 샵을 하고 있었죠. 어느 날 글래스고 대학에 있는 애덤 스미스라는 교수가 길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의 머신닝 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뛰어난데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 교수님들의 실험 실습 기자재를 봐주지 않겠나? 좋습니다. 해서 들어가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조지프 블랙이라는 의대 교수를 만납니다. 그때 이미 제임스 와트 이전에 전기기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드니 파팽이 만든 전기, 실린더 피스터 시스템을 가지고 개량했던 뉴커먼의 전기기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전기기관은 효율이 너무 낮아서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조지프 블랙이라는 교수가 제임스 와트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잠열의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수증기를 갖다가 이렇게 어렵게 만든 걸 갖다가 계속 김이 빠지게 만드는 거 이거 장치를 개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힌트를 주게 되죠. 그렇지만 제임스 와트는 약간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제조 기술로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프리스틸리가 가입했던 어떠한 과학자 모임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 모임의 이름은 루나 소사이어티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면 이레즈머스 다빈이라든지 뭐 유명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거기서 프리스틸리가 제임스 와트의 고민을 듣고 자기 처갓집을 소개해 줍니다. 그 처갓집이 철공소였어요. 윌킨슨이라는 철공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머신이 탄생합니다. 이런 머신입니다. 보링 머신.
선반은 외경을 정확하게 깎을 수 있기 때문에 피스톤은 정확하게 만들죠. 내경 실린더를 갖다가 정확하게 만드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윌킨슨의 이 보링 기술을 가지고 내경 실린더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증기관이 탄생된 것이죠. 만약 윌킨슨의 보링 기술이 없었다면 당시에 실린더 크기가 직경이 1.2m인데 공차가 half 인치니까 12mm 정도 됐다고 해요. 아무리 그러니까 전기를 떼봐야 김이 새는 거죠. 여기서 2.5mm로 줄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증기관이 탄생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윌킨슨의 보링 머신을 최초의 정밀공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윌킨슨은 뭐 때문에 이런 보링 머신을 만들겠을까? 이 보링 머신은 지금 이제 보링 컴퍼니라고 했던 저기 일론 머스크의 보링 컴퍼니의 그 보링이 이런 거죠. 지겹다가 아니고. 자, 보링 머신을 개발했던 이유는 대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천자총통, 현자총통, 그 다음에 프랑스 나폴레옹의 대포 전부 다 청동으로 만듭니다. 청동으로 만드는데 영국만은 주철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철 제품을 갖다가 이렇게 원통으로 주조를 하면, 주조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결함이 많이 발생합니다. 주철은 잘 깨지죠. 자, 이게 영국에서 문제가 돼서 윌킨슨이라는 철공소에 있는 그분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통으로 만들면 결함이 없겠죠. 주철의 결함을 갖다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경의 저 대포 포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렇게 개발한 것이 보링 머신입니다. 자, 이 기술이 개발되자마자 증기기관도 탄생했지만 영국은 강력한 대포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캐러네이드라는 대포죠. 이 캐러네이드라는 대포가 나폴레옹을 격침시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나폴레옹이 점령할 수 있지만 단 한 나라, 영국을 점령하지 못했던 영국의 넬슨 제독한테 번번이 깨졌던 게 이 캐러네이드라는 대포 한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캐러네이드라는 대포가 마침내 트라팔가 해전에서 나폴레옹을 격파하면서 나폴레옹의 몰락이 시작된 것이죠. 이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밀공학의 기술은 되게 크게 발달했고, 사이먼 윈체스터라는 사람이 2020년에 완벽주의자들이라는 책을 출판했어요. 그 책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나폴레옹을 멸망시킨 것은 영국의 정밀공학 덕분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영국은 철갑선도 가졌지만은 전기기관을 가지고 전 세계를 누비게 됩니다. 그 전 세계를 누볐을 때 첫 번째 제물이 된 제국이 바로 청나라죠. 청나라의 그 아펜 전쟁. 생각해 보시면 1839년에 굉장히 부도덕한 전쟁이죠. 영국이 아무리 그래도 산업 생산량이 청나라에 못 미치니까 아편을 갖다가 팔아서 그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고 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부도덕했는데, 어쨌든 영국 상인들은 여기에 영국 정부에 호소해서 영국이 출동을 한 다음에 이렇게 격파를 합니다. 여기 있는 이 배, 외륜선이죠. 당시에는 프로펠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외륜선 한 척, 네메시스 한 척이 청나라를 무찌릅니다. 사실은 1839년에 아펜 전쟁이 벌어져서 청나라 군대는 굉장히 잘 커버하고 있었어요. 자기들도 화포가 되게 굉장히 많았고, 특히나 먼 곳에서 오는 보급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영국군이 버티기는 힘들었습니다. 1841년 1월 달에 전세가 역전됩니다. 네메시스 저 한 척은 전기기관 60마력짜리 2대가 있습니다. 120마력이죠. 지금 아반떼 한 대 정도밖에 출력이 안 돼요. 저 한 대가 청나라 한 대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어떻게? 조류, 어떤 해풍, 아무런 제압도 받지 않고 돌격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목재선보다는 철갑선이 훨씬 가볍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비강도를 생각하면 되죠. 두꺼운 범선보다 얘가 가볍기 때문에 강물을 거슬러 올라갔어요. 청나라는 생각도 못합니다. 내륙 도시들이 폭격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 단 한 척의 배가 청나라의 제국을 무너뜨리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혁명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생산성의 혁신이라고 보기보다는 문명을 바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기만 생각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생활을 어떻게 바꿨을까? 의식주 문제를 해결했을 때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산업혁명이 바꿨던 의식주의 문제, 헐벗고 굶주린다. 자, 헐벗은 문제. 왼쪽에 있는 게 전통적인 생산 방식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레로 이렇게 실을 갖다 맞는 공정을 방적이라고 합니다. 영국도 저렇게 했어요. 영국도 저렇게 했죠. 면화 45kg을 방적하는데 5만 시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기기관이 이렇게 탄생했을 때
45kg을 방적하는데 135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생산성이 370배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격이 370분의 1이 됐습니다. 옷감을 쉽게 사람들이 살 수 없었어요. 이때부터 옷은 되게 흔한 게 됩니다. 지금은 옷이 너무 흔하지만 이때까지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걸 해결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제임스 와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헐벗은 문제만 해결했는가? 헐벗고 굶주린다. 먹는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증기기관이 탄생하면서 영국에 탄생한 요리가 있습니다. Fish and chips. 왜 그렇죠? 영국의 내륙지방 사람들은 물고기를 먹을 일이 없죠. 물고기를 먹을 일이 없죠. 드디어 증기기관차 탄생하면서 내륙으로 이렇게 신선한 물건들이 이송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스미소니안에서 나온 건데 럼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독립전쟁 때 미국의 독립에 반대했던 미국인인데 영국으로 도주했다가 자신의 기회를 독일에서 잡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음식 요리들은 거의 다 이 사람 혼자의 힘으로 다 나와요. 첫 번째, 독일에 추천받아 갔을 때 독일의 가장 큰 고민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은 숲 키친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우리 영어 사전에 숲 키친을 넣어보시면 무료 급식소입니다. 그런 부엌을 만들어요. 자, 그리고 거기서 요리를 만듭니다. 럼포드 숲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때까지 서양인들은 감자를 먹지 않았습니다. 감자를 먹지 않았던 불길하다고 생각했죠. 거기다가 감자 숲을 만들어서 구휴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숲 키친을 만들 때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걸 집에서 못 해 먹을까? 왜 집에서 요리가 없었을까? 놀랍게도 18세기 되기 전까지는 유럽인들은, 서양인들은 가정에 부엌이 없었습니다. 땔감하기도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보온하기도 힘들었거든요. 우리는 아궁이 자체가 요리하고 보온의 같은 개념이었지만 서양은 그런 입식 부엌에도 그게 없었어요. 그렇게 만든 게 이런 겁니다. 아궁이를 만든 다음에 오븐을 만들죠. 오븐을 만들어서 저기에 있는 열이 우리 난방에도 쓰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저 열이 빠지면 안 되니까 저 위에 사구, 구멍을 내가지고 그 구멍으로부터 화력을 갖다가 활용하는 부엌을 만듭니다. 이런 구조를 갖다가 키친 레인지라고 하고 부엌을 갖다가 키친 레인지라고 했을 때 레인지는 주방 도구가 됐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우리 가스레인지, 마이크로, 전자레인지 전부 다 레인지라고 이름 붙은 거는 다 이 사람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고민을 해요. 이렇게 난방을 하고 요리를 한 다음에 밤에 잘 때 여열이 남잖아요. 그 열조차도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양고기를 넣어두고 아침에 먹었더니 너무 좋아. 저온 요리법, 수비드 공법도 이분이 만드십니다. 그리고 요리를 하다 보니까 저기에 화구에 있는 요리 도구들이 되게 얇아야 되겠죠. 납작해야 됩니다. 프라이팬도 이분이 만드십니다. 그래서 팬쿡이라는 요리책이 있는데 거기 가면 럼포드 백작이 개발했던 시초자로 나와요. 분자 요리, 과학적 방법으로 요리를 말리큘러 가스트로미라는 사람도 이분이 만드십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과학 메달이 럼포드 메달입니다. 노벨상이 탄생하기 전까지 최고의 메달이었어요. 그리고 과학 대종화도 하셨고 이것들이 가능하게 된 모든 이유는 주철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것도 산업혁명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헐벗고 굶주림을 해결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제조기술의 개발은 그냥 생산성의 증대, 이익의 극대화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바꿀지 여기에 대한 고민으로 출발했고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밀 가공기 기술이 가장 폭발적으로 개발된 건 우리가 헨리 모즐리의 선반으로 알 수 있죠. 헨리 모즐리의 선반이 왜 만들어졌냐면은 왼쪽에 있는 저것 때문입니다. 브라마라는 사람이 챌린지 락이라고 해서 자물쇠에 도전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으로 생각하시면 정보보안 기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둑이 극성을 피우니까 옆집을 갖다가 따고 들어가는 락피킹이 되게 성행했어요.
자, 그랬을 때 자물쇠를 어떻게 튼튼하게 만드는지가 부르주아지에서 생활에서 되게 중요했던 거죠. 지금 오시면 누군가가 해커를 해서 은행 시스템을 뚫는다면 그쪽에서 보안 솔루션을 만드시고, 보안 솔루션을 만들면 그걸 뚫는 해커 집단이 나오시고, 이렇게 정보 보안 산업이 발달하듯이 당시에 부르주아 산업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물쇠를 어떻게 안전하게 만드는 것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마라는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갖다 자랑했던 것이죠. 그만큼 정보 보안이 되게 중요했던 시기에 이걸 갖다가 이 자물쇠를 정밀하게 만드는 기술이 누구한테서 탄생하냐면은 브라마가 고용한 18살짜리 금속 기계공 헨리 모슬리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저게 이전까지 아까 말씀드린 윌킨슨의 보링 머신이나 모든 것들이 다 목재로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철재로 만들어요. 철재로 만든 거, 그 생각은 누구나 하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볼스크루 시스템. 우리가 이게 범용선반 같은 거 돌리면 이렇게 막 돌릴 텐데 도대체 몇 바퀴를 돌리면 얼마나 이송할지 정확하게 하려면 나사산의 피치가 정확해야 됩니다. 이거부터 이 사람이 만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피치가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측정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미터를 만들어요. 이때부터는 밀리미터 단위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정밀도가 향상됐기 때문에 볼스크루가 나오니까 범용선반의 정밀도가 향상이 된 것이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자물쇠 기술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이전까지 장인들의 기술은 심지어 윌킨슨의 전기관 때까지만 해도 주문 생산이었어요. 주문 생산은 뭐냐면 그때그때 맞춰서 우리가 상대물에 맞추면 됩니다. 우리가 샤프트 시스템 같은 거 만들 때 상대물에 맞추는 것 치고로 이제 연마를 하면 되겠죠. 그게 아니고 이때부터는 먼저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공차 시스템이 들어오면 interchangeable, 교체 가능한 부품이 나오기 때문에 대량으로 만들어 놓고 규격화 시킨 다음에 그냥 끼워버리는 것이죠. 헨리 모슬리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제품 규격화 또는 교체 가능한 부품의 시대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밀공학은 이렇게 탄생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른쪽에 제가 이 사진을 찍었던 이유는 영국이 과학에 되게 중요한데 과학박물관. 여러분,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과학자가 뭘 같습니까? 아이작 뉴턴? 영국의 과학박물관에서 아이작 뉴턴은 삼천 꼭대기에 제일 구석에 있습니다. 입구에는 제임스 와트의 전기관하고 헨리 모슬리의 철제 선반 붙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교체 가능한 부품, 대량 생산의 시대가 열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헨리 포드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헨리 포드는 에디슨 전기회사의 직원이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가솔린 자동차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죠. 이렇게 멀리 떠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동차 누구나 만들 수 있죠. 라이프 스타일, 주말이 있는 삶. 이게 전기자동차를 공격한 겁니다. 이렇게 멀리 여행을 떠나서 캠핑을 즐기죠. 차박을 하죠. 전기자동차는 앵꼬가 나면 못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명망가들, 에디슨을 초청하고 그 다음에 파이어스톤이라는 그 타이어 제조사를 같이 해가지고 이것을 영화로 만들어서 계속 만들어줍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저 자동차를 가지면 우리 가족과 주말에 여행을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동차가 싸게 만들어졌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꿈과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주지 않고서는 사람들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성능을 만들었으면 누군가 사겠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헨리 포드조차도 이렇게 영화를 상영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바꿀지를 고민했던 것이죠. 우리는 생산 기술을 생각하면 싸고 값싸고 빨리 저렴하게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세상 바뀌지 않고 호응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저렇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삶에 대한 어떤 직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헨리 포드의 컨베이 시스템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4차 산업이 왜 탄생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능률이 좋죠. 컨베이 시스템. 자,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일렬로 된 시리얼 직렬 공정입니다. 여기서 단 하나만 문제 생겨도 공장 전체가 서버립니다. 신도림역에서 고장이 나면 합정역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잠실역까지 2호선은 다 서버립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생산 공정을 만든 게 진짜 맞냐 이거죠. 여기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한 겁니다. 헨리 포드처럼 하면 24초에 공장에서 그냥 차 한 대가 나왔어요. 1,500만 대를 생산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리스크는 그만큼 커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사람들의 소민은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로 물리적으로 연결된 생산 공정을 끊어야 된다. 물리적으로 끊어야 되는 걸 어떻게 연결하죠? 사이버 세상에서. 그렇게 연결하는 시스템의 고민이 이때부터 1920년대부터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4차 산업의 핵심이 되는 건 아마도 그 컴퓨터라이즈드 된 CNC 머신의 등장일 것 같아요. 뭐 CNC 머신은 60년대부터 등장했겠지만 아무래도 환학이 제일 이제 셀 텐데 제가 저는 그냥 금속 제조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중소 제조업에서 선반과 밀링을 돌리고 오축 가공을 해서 부품을 생산하는 데인데 환학을 처음에 발명했을 때 방문했을 때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서구, 독일이나 일본이 어떤 식으로 미래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가. 디지털 트윈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없애가지고 전부 다 분산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갖다가 CPS라고 불리는 사이버 피지컬 스페이스에서 재현하는 것인가.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공작 기계를 살 때 항상 버추얼 컷을 먼저 합니다. CNC 머신 여러분들 돌리실 때 누가 그냥 공장에서 나무 돌면 이제 젊은 친구들 그렇게 위험한 작업 안 합니다. 당연히 오축 가공 머신을 갖다가 캠으로 작업한 다음에 그 캠을 갖다가 버추얼로 내 머신이 제대로 작동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돌리죠. 이미 그게 나와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게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하는 거는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작업자를 조금 더 안전하게 해야 다만이 고부가치의 고난도의 기술에 도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CNC 기술이 어떻게 애플의 생산 공정을 바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luminum was the ideal choice for this product because it provides us thinness and lightness that we want in the portable category, great strength-to-weight ratio, also provides us some really nice options from a finishing perspective. 그냥 저렇게 우리 소위 마루보라고 말하는 거 저걸 통으로 넣어서 압출을 하죠. 저걸 그냥 프레스로 절단합니다. 이게 2008년에 애플에서 애플 제품 맥북 선전할 때 이거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현장에서는 fully machining 기술이라고 합니다. 통으로 깎아버립니다. 저기 있는 알루미늄 칩은 95% 이상 재생됩니다. 제가 이걸 그때 삼성, LG에 엄청 찾아라고 했어요. 이렇게 빨리 바꿔야 된다고. 이 말 하시는 분이 조나선 아이버입니다. 지금 영국 왕립 예술학교 총장이고요. 디자인 스쿨 출신이에요. In the tolerances of how we machine and build these products. In many ways, I think it's more beautiful internally than it is externally. I mean, I think that testifies to just our care. I mean, just how much we care. CNC 머신에 미쳐 있는. 그래서 삼성이나 애플의 모든 디자인 룸에서 자기들도 CNC 머신 사달라고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아무도 안 받아들였죠. 지금 이제 따라가려고 했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애플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투자한 공작 기계가 75억 달러입니다. 75억 달러예요. 10조입니다. 10조. 초기 4년간. 지금 다시 투자해서 따라가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너무 지금 디자인이나 생산 혁신에 왜냐하면은 일렬 시리얼 생산을 갖다가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 모든 기계들이 스탠드얼론으로 할 수 있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연결됐기 때문에 이 라인을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맥북을 생산하다 그 다음에는 아이패드를 생산하다 나중에는 맥북 아이폰을 생산하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생산 공정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생산 제조 혁신에 대해서는 좀 라이프 스타일로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제 회사 일화를 잠깐 이야기할 텐데 우리가 처음에 지금 전 세계에서 터보차저를 만드는 회사가 몇 군데가 있는데 터보차저는 전 세계에 약 한 4천만 대에서 5천만 대 사이가 생산됩니다. 그중에 1위 하는 업체가 가렛이고요. 가렛이 약 한 2천만 대 생산하고 있고 우리 회사는 30년 전부터 가렛이랑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한테 주어지는 건 맨날 굉장히 허드렛 일만 주어졌어요. 그러다가 20년 전에 우리가 처음으로 여기서 정밀 부품 하나를 도전하게 됩니다. 임펠러라는 것인데 초속 3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당 회전수가 30만 RPM이 넘기 때문에
여기서 정밀 가공 그 공차가 4미크론이래요. 선반, 국산 선반을 제가 쓰겠다고 하니까 가레스에서 반대합니다. 아니, 이게 4미크론을 갖다가 1년에 100명씩 넘게 만들어야 되니까 가능하냐? 그때 제가 국내 밴더들 다 모았어요. 이거 할 수 있겠냐? 했더만 한 업체가 하겠다고 해서 그 업체랑 저희가 성공을 했고요. 검증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 2년이 걸려서 그 업체가 지금의 DN 솔루션이 됐는데 그때는 굉장히 무명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져서 그 선반 기계가 지금 이제 라인을 새로 만들었다고도 제가 들었는데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그 공작 기계의 수준도 인정을 많이 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도전했던 게 이런 거였습니다. 여기 보면 SNH라는 데가 저희 회사고요. 똑같습니다. 터보 차제 기술과 여기 들어오는 터보 펌프, 그러니까 발사체 기술도 똑같습니다. 고속 회전체고 여기도 똑같이 정밀 가공이 많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필요한 기술들을 갖다가 우리가 외국에 있는 공작기계 업체들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절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미사일 기술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술도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았고 우리도 어떻게 만들지 몰라서 국산 업체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우리가 다 전용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깎을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특수화금이다 보니까 영하 183도에서 액체 산소로 구동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 깎는데 2달씩 걸렸는데 그렇게 우리가 또 성공한 것도 우리가 그만큼 이제 성장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것도 제가 한전에서 발표할 때 깜짝들 놀라시는데 이제 두산 매치 챔피언십 보시면 이 트로피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트로피가 뭔지 아시나요? 이게 가스터빈 블레이드입니다. 여기 보면 아래에 이렇게 도브테일이라는 게 있죠. 저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게 1500도 이상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저것도 국산화를 저희들이 우리나라에 성공을 했었죠. 저만큼 굉장히 어려운 그 가공 기술이나 정밀 가공 기술들이 우리한테 국산화의 과제로서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너무 모르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외산 기술에 뭐 치우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비하하는 경향인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텐데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덴탈 밀링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와서 부스에서 같이 이야기를 했던 분도 계시는데 지난 5년간 우리 스타트업 시장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받은 회사가 어디가 있을까요? 혹시 메디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죠? 2조 4천억 투자 받았거든요. 투자가 2조 4천억이에요. 자, 여러분 치과 가시면 이빨 본뜰 때 어떻게 하시냐? 이 고무 같은 거 질감 묻어가지고 딱 떼서 이렇게 섞어 부어가지고 본 뜨잖아요. 그거 아니고 칫솔같이 생긴 스캐너가 있습니다. 스캐너를 안에 넣어서 윙 하면 옆에 있는 데스크탑 밀링에서 원데이로 바로 깎습니다. 그 시장 중에서 이 스캐닝하는 기술만 가지고 투자를 2조 4천억 받으셨죠. 그리고 여기 하는 캠 소프트웨어 시장이 엄청 크고요. 덴탈 밀링 데스크탑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공작기계는 이제 아까 애플의 스마트폰 이야기 드렸고 했지만 어떠한 산업의 생산 기계, 뭐 자동차 이런 거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옆에 지금 완전히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산업들이 발전했던 이유가 뭘까? 한번 제가 테슬라의 마지막 공장을 보여드리면서 이거 소리를 제가 그냥 내도 되죠? 말씀을 해도 되죠? 네, 그냥 하겠습니다. 자, 기가팩토리는 스마트 팩토리 되게 대표적인 건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기술이 대단하다 이런 걸 느끼시잖아요. 그런 건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세끈할까? 내 삶을 얼마나 바꿀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벌어질까? 우리 자손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조업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야 아이들한테 너 제조업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 그림을 보면 가고 싶잖아요. 가고 싶잖아요. 애플의 제품을 보면 저 공장에 일하고 싶잖아요. 덴탈 머신을 보면 지금 치과 기공사들이, 치과 의사들이 캐드캠 공부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지금의 제조 현장 또는 생산의 미래를 할 때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생산 제조 기술이 어떤 기계 가공하는 저기 영등포에서 물레동에서 쇠 깎는 사람들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바꿀까? 아까 말했지만 생산 기술은 그냥 생산 원가를 절감한 게 아니고 헐벗고 굶주리는 문제를 해결했고요. 앞으로는 사람들의 욕망을 만약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이 늦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긴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